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문을 열겠는데요. 오늘도 13일의 금요일의 남자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이슨 이우영입니다. 네. 아, 봤어요 그거? 네. 어? 네. 그거 옛날 영화인데 그거? 그 원래 명작은 봐야죠. 그 이 13일 금요일이 그 이후에 계속 리메이크 돼가지고 계속 나왔었죠. 네. 그죠? 나 그때 대학 다닐 때 그거 봤는데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13일 금요일이에요. 네, 저도 몰랐네요. 네. 야, 근데 이거 13일 금요일 우리 과 교수도 만나기로 했는데 빨리 집에 가야겠네요. 네. 이거 갑자기 제이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네. 예. 근데 참 13일 금요일은 금요일인데 근데 이 저 청취율 조사 기간은 아직도 한 10일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또 그 사이에 계속 얘기를 해야겠죠. 네. 예. 늘 말씀드리지만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 특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뉴스 인앤아웃 잘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차라리 그냥 청취율 조사하면 저 이우영 아나운서 팬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달라 그러세요. 그냥.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가족들이 네. 벼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자꾸 02로 오는 전화 받으면 자꾸 그 카드 새로 하라고. 카드 세 그건 낫죠. 네. 무슨 씨. 여기 서울지방경찰청 무슨 검사인데요. 근데 진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이스피싱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합니다. 검사가 어떻게 일일이 다 그런 참고인한테까지 전화를 합니까? 네. 절대로 여러분 그런 데 속으시면 안 되고요.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야기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에서 12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33%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한 58%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늘 그렇다시피 외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32%로 나타났고요.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16%, 외교가 13%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부정평가 이유로 높은 이 포인트를 차지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5%였고요. 한국갤럽은 부정평가 이유는 대체로 외교, 일본 관계, 후쿠시마 방류 관련 사안이 최상위였는데 이번 주는 경제 관련 지적이 1순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34%로 같았고요. 두 정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올랐습니다. 정의당이 4%로 직전 조사와 같았고요.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 26%로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로 뒤를 이었고요.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론이 33%, 그리고 정부 견제론이 48%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3월 조사 때 정부 지원론이 42%였고 견제론이 44%로 비등했는데 4월에 견제론 우세 구도로 바뀌었고 지금 반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겠다 이런 응답자가 38%, 민주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3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응답률 14.2%입니다. 그리고 앵커님과 제가 잠꼬대에서도 이야기하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성의 있게 물어보세요. 예? 맨날 여론조사고 총평만 물어보지 말고. 이번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빼먹으셨잖아요. 청취율 조사 기간엔 우리가 커피 쿠폰을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커피 싫어해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네, 오늘도 2잔이나 마셨습니다. 네. 앞으로 커피 마시지 마세요. 그거 자꾸 얘기도 빼먹고 얘기하는데 무슨 커피를 마실 자격이 있어요. 네. 샵 0945 우물정 0945로 청취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방송이 다시 한번 또 이 심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그렇죠, 샵 네. 0945 문자. 앞으로 자꾸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제가 크로스를 올린 거고 이제 앵커께서 뭐 헤더로, 헤더까지. 예. 헤더로. 네. 그렇군요. 네. 예, 아까 총평 맨날 물어보던 총평.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한 3주 만에 나온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근데 3주 전에는 추석 연휴 전이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연휴의 승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일 것이다.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똑같아요. 물론 이제는 이 유효 기간이 좀 지날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사안이 하나 발생하면 그 사안의 유통 기간이 2 내지 3주인데 네. 얘기 계속 할까요? 네네. 2 내지 3주인데 지금 이제 2, 3주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유효 기간은 좀 위력을 발휘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두 지지율이 똑같다. 이게 똑같은 게 벌써 이게 3주째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차기 지도자. 네. 이거는 지금은요. 그냥 인기 순위예요. 근데 이것도 관심 갖는 기자님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 2년 차 때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몇 위였습니까? 그 지지율에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저는 비중 있게 보지 않고 그냥 인지도 조사다. 더군다나 이게 자유응답이었을 거예요. 자유응답이었다라는 건 생각나는 사람 그냥 얘기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인지도 높은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제 우리가 그 NBS 여론조사를 얘기를 했었죠. 네. 그거 좀 찾아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잠꼬대 그것도 꼭 해주셔야 돼요. 네. 근데 NBS 여론조사에서는 사실은 이게 그 정권 안정론과 견제해서 안정론이 높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게 뒤집게 나왔는데 어쨌든 둘 다 응답률이 한 10몇 % 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거의 비교가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진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선거에서 참패라고 말해요. 예? 그리고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지원론과 견제론에서 견제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데 예? 그러면은 좀 이렇게 반성하고 누군가 자기가 좀 책임을 지겠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이렇게 고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국가에서는 이게 뭔가 어떤 인적 수위신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주 궁금해요. 예. 자. 말씀해 주셔야죠. 네, 조금 전 앵커께서 언급하신 MBS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9일에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면 든든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다음 소식은 중국에서 탈북민을 강제 북송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관련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최근 중국 동북 삼성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요.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을 하고 그중에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면서 중국 측에 엄중히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측 입장을 강조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강제 송환 금지라는 국제 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난민협약 제33조를 보면 취약국은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이 협약 가입국입니다. 또 중국이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 협약도 보면 어떤 국가도 고문받을 위험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 북송이 정말 사실이라면 중국이 이런 국제협약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 북송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앞서서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밤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라고 북한 인권단체 북한 정의연대가 지난 11일에 주장을 했고요. 이 가운데는 국군 포로 가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간은 이제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혀왔는데 오늘은 이게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탈북민들이 북송을 당한다면 감옥 혹은 정치범 수용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요. 일단 윤석열 정부 탈북민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탈북자들이 북송됐을 때요. 그 받는 처벌의 수위는 시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진짜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있고 약간 좀 덜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 지금 국제난민협약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탈북자들을 우리가 정치 난민으로 봐야 하느냐 경제 난민으로 봐야 하느냐 이 문제가 일단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론적으로 볼 때 경제 난민이라고 봤을 때에는 돌려보냅니다. 그건 중국한테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정치 난민으로 봐야 한다라고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중국 정부한테 일단은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강조하고 이러는데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개념은 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권적 차원에서 우리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우리 탈북 난민들을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받아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특히 이제 이 탈북자들을 다시 북송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을 계속 중국에서 나름대로 이걸 뭐 보호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북한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정책 상황도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이 상황 때문에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탈북자들이 희생되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뭐냐면 북한과 우리 사이에 또 중국이 나름대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탈북자 우리가 받을 테니까 우리한테 보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기회를 자꾸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인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그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살아계신 우리나라 국군 포로들 그리고 국군 포로의 가족들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얼마큼 노력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군 포로의 송환도 윤석열 정권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납북자가 정전후 납북자와 전쟁 중 납북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쟁 중 납북자 가족 협의회도 있고 정전후 납북자 가족 협의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직도 부모님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느냐는 그 소식만이라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동안 정부 안 했으니까 윤석열 정부는 해야죠. 이 부분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거를 제3국을 통해서라도 알아보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남북 관련된 이야기 다음 소식으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오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을 시사를 했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 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도 9.19 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각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폭넓은 측면에서 전반적 외교안보 전략 수립에 있어서 9.19 합의가
유형, 무형, 족쇄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효력 정지를 정쟁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신임 국방부 장관이 군사 합의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서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당사자이자 제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9.19 합의가 남북 간 평화에 기여했다며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 국정감사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효력정지 주장이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했고요. 오히려 북한이 도발할 명분을 더 주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9.19 합의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하마스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도 실패했다. 우리보다 정보력도 뛰어나고 미국과 동맹도 확고한데도 실패하지 않았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9.19 합의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에선 이 효력 정지가 아니라 이전엔 합의 폐기 이야기도 나온 바 있습니다. 9.19 합의 효력 정지 관련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9.19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 얘기는 저는 이 논리적으로 잘 어떤 얘기인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중요한 건 9.19 합의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요. 예를 들면은 이런 조항이 있어요.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에 대해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찰행위 중지. 예를 들면 이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회전 및 항공기는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 지역에서 15km, 서부 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들어오지 말란 얘기거든요. 무인기. 근데 지난번에 용산 지나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난리가 네. 났잖아요. 아니 이런 상황인데 이거가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스라엘 하마스 9.19 합의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아마 좀 들여다보셔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마스 즉 가자 지구의 수천 명의 노동자한테 이 통행증을 주고서 이 키부츠 그 집단 농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가자 지구 사는 사람들을 일을 하게끔 해줬어요. 10배 넘는 그 임금을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서 받는 임금 대비 10배 정도 되는 고임금으로 지불하면서요.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걸 자꾸 잘해주면 공격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아무래도 돈이 많이 생기면 잃을 게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오늘 2부에서 인터뷰를 하겠지만 2년 넘게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하마스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다른 이 테러 단체와 접촉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꼬박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마스하고 이렇게 지내면은 이게 하마스를 잘 관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9.19 합의에 비중 두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 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건 파기가 아니에요. 파기가 되면 진짜 이분들 말씀 맞다나 일종의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파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효력 정지입니다. 효력 정지라는 건 파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네. 그리고 효력 정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북한은 자기네가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그래서 이건데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북한이 러시아한테 무기 팔잖아요. 그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마스도 북한 무기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직접 가든 간접적으로 가든 북한 무기가 어디로 흘러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차단 작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9.19 합의 이 효력 정지가 안 되면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면 북한은 계속 무기를 팔 거고 돈은 돈대로 벌고 북한 무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무기 팔고 하마스는 북한 무기 쓰고 이렇게 되는 상태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 차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한다면 다음번 정도 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 미국 전 그 고위 공직자의 얘기에 의하면 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일어났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이제 북한일 수 있는데 북한이 제일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대비를 잘해야겠죠. 그 대비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적 합의를 얘기를 해야지 파기도 아닌데 파기하면은 빌미를 준다라는 얘기 효력 정지라는 거를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이렇게 가자 지구에선 아무런 죄가 없는 민간인 특히 아이들의 희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빠른 시일 내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하겠습니다. 근데 전쟁 오래 갈 겁니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소식 하나 더 다뤄볼 텐데요. 오늘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충역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보충역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데다가 병역 자원 부족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보충역 제도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을 특정 분야의 전문 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이 보충역에 해당을 하는데요. 특히 예술체육요원은 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군복무를 대체 사실상 병역 면제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병역법 제33조 8 제1항에 따라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최근 막을 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종목 대표팀 중에서 군 미필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어떤 종목의 경우엔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포함해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73년도와 달리 지금은 현재는 병무 자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시안게임 시청 소감을 병무청장에게 물어보니까 병무청장의 입장에서 씁쓸한 것도 있었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사실 선수들 입장에선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번 보충역 제도와 관련한 국회의 논의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은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은 금메달 따면은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동메달까지 네. 되죠.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국력이 정말 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 뭔가 이렇게 딱 보여줄 게 없을 때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좀 걱정이 되는 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이 IT 강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전쟁을 오래 끌면은 이 반도체에 분명히 영향이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이제 걱정이 되지만 우리가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K컬처 막 오징어 게임 막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때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까지 이거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형평성 문제가 되죠. 내놓을 걸 우리가 좀 세계에 보여줄 거를 마련해 주는 쪽을 좀 많이 키웠는데
지금은 BTS는 군대 가 있단 말이에요. BTS 일부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오히려 이 문화 쪽에 있는 분들은 물론 이제 문화 쪽도 문화 활동을 계속하게끔 그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축구도 상무팀도 있고 뭐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데 가서 운동도 계속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에는 특히 이제 병력 자원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이 제도는 조금 손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세계적인 관심사예요. 진짜로. 영국 언론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은 군대 병역 면제에서 나온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요즘 우스갯소리로 군대 로이드란 말이 있습니다. 아, 군대 로이드. 네. 그런 식으로 이게 되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손볼 때가 됐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전 굉장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제가 인상 깊게 보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예비군 동원령이 떨어졌죠. 그렇죠. 35만 명에. 네. 그런데 그렇게 자진해서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비행기 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북한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집단과 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점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거 다시 한번 좀 손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3일의 금요일이죠. 예,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